하이썸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세계사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그 이름표가 이렇게나 자주 그리고 이렇게나 극적으로 바뀐 사례가 또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참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서구권의 낡은 기록 속에서 우리는 은둔의 나라 혹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이건 좋게 말해서 좀 신비롭다라는 느낌인 거지, 당시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지도 어디쯤엔가 있긴 한데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닫혀있는 나라 정도의 미미한 존재감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냉전의 총성이 울리던 시절 한국은 경제나 문화가 아닌 오직 지정학적 위치로만 설명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냉전의 한복판, 그 위험천만한 지리적 요충지가 바로 우리의 이름표였던 시절이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업화의 파고를 넘으며 전 세계를 경악시킨 압축 성장을 이뤄냈고 비로소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냈습니다. 전 세계 경제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박제되며 짧은 시간 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특이한 나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자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식어들이 쏟아집니다. IT 강국, 초고속 인터넷의 종주국, 그리고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최첨단 제조국가의 위상을 굳건히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경제를 넘어선 문화 강국, 즉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소프트 파워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은 우리를 보며 이런 말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아시아의 대표 모델. 또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이런 극찬을 받고 있죠. 반드시 따라하고 싶은 단 하나의 롤모델 국가. 뭐 어디라고 굳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우리 주변국 중에는 이런 우리의 눈부신 성장을 보면서 너무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이루는,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보내는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예전엔 교실 맨 뒤에서 조용히 책만 읽던 이름 모를 학생이 갑자기 공부도 전교 1등을 찍더니 심지어 축제 때 춤이랑 노래까지 평정해서 온 학교의 슈퍼스타로 번개처럼 떠오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가 한국을 정의하는 아주 새롭고도 흥미로운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최첨단이라거나 강력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한국 특유의 묘한 정체성을 꿰뚫는 단어. 개인적으로도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는 바로 뉴트로입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리테일 전문가들과 여행 매체들은 한국을 뉴트로의 성지라며 극찬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트로라는 단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레트로를 넘어 그 과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전히 재창조하는 이 뉴트로라는 신조어는 사실 대한민국을 상징하기에 가장 완벽한 단어입니다. 이게 왜 한국에서 유독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느냐?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압축 성장에 있습니다. 지구상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달려온 한국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부모 세대가 겪은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상이 지금 젊은 세대가 겪는 일상과 너무나 빠르게 달라지는 바람에 우리 모두는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미래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의 일상은 낡고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 약간이라도 맛을 봤던, 그래서 향수를 자극하는, 하지만 완전히 경험해보지는 못했기에 여전히 신선하고 힙한 콘텐츠로 다가오는 기막힌 구조적 특성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같은 작품들이 젊은 세대에게 그토록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그 시절은 추억이 아닌데도 추억 같은, 경험을 안 해봤음에도 엄마 아빠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기에 익숙한 일종의 판타지인 겁니다. 또한 월드스타 BTS가 그들의 음악에 한국 전통의 가락을 얹거나 아리랑을 통째로 삽입하거나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패션으로 승화시키는 모습들, 이런 시도들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들을 현재의 자산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한국인 특유의 본능적 창의력에서 기인한 행동입니다.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 손잡고 가서 먹었던 경양식 돈가스나 투박한 옛날 빵들도 이제는 힙스터들이 줄 서서 먹는 최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심지어 공간은 더 드라마틱하죠. 낡고 버려진 공장들과 창고, 잊혀진 산업 현장들이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만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감성 공간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들은 이미 버렸거나 박물관에나 갖다 둘 낡은 물건들을 가져다가 먼지 툭툭 털고 요즘 감성 한 스푼 섞어서 이게 바로 요즘 유행이다 라면서 전 세계에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쯤 되면 재해석의 수준을 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찬은 저희 바이스톤만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뉴트로 감성을 보고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한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짓까지 했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실제로 전 세계 마케팅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 기막힌 재해석 능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브라질의 리테일 및 마케팅 전문 플랫폼 매체인 센트라우 두 바레주가 전한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코닥이 어떻게 향수를 활용해 한국에서 가장 힙한 의류 브랜드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인의 창의성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80년대와 그 이전 세대에게 코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름 휴가 때 찍은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고 사진이 나오길 기다리던 그 설레는 기다림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코닥은 역사 속으로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매체는 한국에 와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도태된 줄 알았던 코닥이 한국에서는 MZ세대의 패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부활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한국인들이 단순히 코닥의 로고만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코닥이 가진 100년의 필름 유산을 현대적인 시각적 정체성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하여 새롭게 구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전하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 브랜드가 집중 타겟팅한 그 대상이 코닥에 대한 추억이 있는 기성세대가 아니란 점. 놀랍게도 코닥은 필름 카메라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심지어 코닥이 뭔지도 몰랐던 젊은 세대를 겨냥했다는 것이죠. 매체는 이것이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소름 돋을 만큼 효과적인 뉴트로 전략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성수동에 위치한 코닥 코너샵에 대해 이 기사는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옷을 파는 매장이 아니라 모든 디테일이 고객의 경험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SNS 공유를 본능적으로 유도하는 구조, 코닥 특유의 필름 색감을 녹여낸 상품 디자인, 그리고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한정판 제품까지. 그래서 기사는 한국인들이 과거의 스토리를 현재의 트렌드로 재활용해내는 방식에 너무나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능력이 없기에 이런 재활용이 어쩌면 창조 경제의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외국인들은 아이고 우리 코닥이 망해서 너무 안타깝네 하며 제사 지내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그 제사상 치우고 코닥 옷 입고 나와서 이게 바로 요즘 제일 힙한 패션이야 라며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망해버린 유산조차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는 놀라운 우리 한국인들의 심폐소생술, 정말 자부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뉴트로 열풍은 단순히 패션 브랜드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론리 플래닛 역시도 한국의 이 묘한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포착된 이 기이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 5G와 반도체의 성지인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되고 더 느린 아날로그 세계를 무섭게 탐닉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기사가 전하는 서울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최첨단 빌딩 숲 사이 카페와 바에서는 노이즈가 섞인 LP판이 돌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물로 여겨지던 다방 스타일의 레트로 카페는 물론이고 100년이 넘은 전통 목조주택인 한옥을 개조해 가장 현대적인 커피를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글씨체부터 제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스타일이 마치 최신 트렌드인 양 서울을 뒤덮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 흐름을 이끄는 주역이 놀랍게도 그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도 못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라는 점에 경악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이 팬데믹의 영향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며 옷장 속에 남겨져 있던 과거의 이미지와 콘텐츠를 소비하던 이들이 일종의 시간여행을 경험한 뒤에 과거의 파편들을 재해석하여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분석인 것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인들이 보기에 가장 빠른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정작 쉴 때는 가장 느린 걸 즐기면서 그것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오묘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아날로그 열풍은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을 넘어 부천, 인천, 목포까지 번져나가는 이 거대한 흐름에 론리 플래닛은 경악했습니다. 기사는 먼저 서울의 과거 산업 중심지였던 을지로, 성수동, 신당동에 주목했습니다. 이곳은 소규모 공장과 낡은 창고, 투박한 사무용 건물들이 즐비한 곳인데 사실 아직도 그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세련된 바와 카페, 클럽들이 들어선 것이죠. 오죽하면 을지로가 힙지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겠습니까? 또한 세운상가에는 낡은 TV와 오디오를 수리하는 장인들 곁으로 수제 맥주 양조장들과 패션 디자이너들이 입주해 아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심지어 흉물이었던 서울역 고가도로는 이제 푸른 녹지 산책로가 되었고 버려진 주차장은 예술가들의 공공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서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천의 쓰레기 소각장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인천의 낡은 벽돌 창고들은 갤러리와 예술가들의 거점으로 부활했다는 기사는 계항로의 옛 병원 건물은 레스토랑이 되었고 거대한 화학 공장은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베이커리로 변신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흐름은 목포를 거쳐 경주의 황리단길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기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한국의 뉴트로는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현재의 관점으로 도시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혁신적인 과정이다. 가장 현대적인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아날로그 트렌드까지 같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 역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수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한국의 이 독특한 행보를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세계 석학들이 보내는 시선이 너무나도 묵직하고 진지합니다. 영국과 호주의 학자들이 직접 집필하는 세계적인 학술 저널리즘 플랫폼 더 컨버세이션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문화유산과 박물관 연구를 전공하는 애나 스타인 연구원이 기고한 이 칼럼은 한국 대중문화가 보여주는 기막힌 현상 하나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전유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처럼 현재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먼지 쌓인 고대 건축물, 박물관 유리병 너머의 유물, 혹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지루한 전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애나 스타인 연구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그 문화를 얼마나 의미 있게 해석하고 보존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녀는 문화유산학계의 권위자인 로라 제인 스미스 교수의 말을 인용해 유산은 낡은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역동적인 문화적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은 지구상의 단 하나, 대한민국뿐이라고 필자는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일 아닙니까? 한국은 유산을 만들 때조차도 현재가 역사로 기록될 미래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것들을 지금 즉시
유산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무서운 속도감, 이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술적인 주장이 단순히 글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런던, 파리, 뉴욕, LA까지 전 세계 인류 박물관들이 수천 년 된 유물들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것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나스타인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대중문화, 즉 음악과 TV, 패션이 전 세계의 권위 있는 박물관과 문화기관 안으로 무섭게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 경악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것이 유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수십 년, 수백 년은 묵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필자는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수십 년을 기다려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유산 대접을 받고 있다. 20세기 내내 박물관들은 거창한 기념물이나 순수예술 혹은 정치적 역사 유물만 고집했지만 그 문턱을 한국의 대중문화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기사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영국의 자존심인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은 이미 현대 패션과 대중음악 컬렉션의 중심에 한국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역시 일상생활과 대중문화를 수집 범위에 포함하며 그 정점으로 한류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이 K-팝과 K-드라마, K-무비, K-패션의 세계적 성공을 통해 한국 현대문화에 대한 관심을 전 지구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이제 전 세계 박물관들은 고대 유물 옆에 K-팝 아이돌의 의상을 전시하고 K-드라마 세트장 자료를 역사적 기록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 박물관 관장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박물관에 맨날 조각상만 갖다 두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졸고 있잖아. 얘들아, 빨리 한국 가서 그 유명한 아이돌 무대 의상이랑 드라마 대본 좀 구해와. 그래야 사람들이 줄을 서지. 그런데 여러분, 런던과 워싱턴 그리고 파리의 박물관들이 단순히 인기 때문에 한류를 전시하고 있는 걸까요? 에나스타인 연구원은 이 현상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현재 세계를 순회 중인 한류 더 코리안 웨이브 전시를 보십시오. K-팝 아이돌의 화려한 무대 의상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미학의 변천사와 퍼포먼스에 녹아든 노동의 가치를 증명하는 물질적 증거로 박제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소품과 세트장 역시 현대 인류의 제작과 소비 과정을 기록하는 역사적 사료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죠. 필자가 특히 주목한 지점은 이것들이 매우 최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입고 먹고 즐기는 바로 오늘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라는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공식 선언되기 때문인데요. 일상의 영역에 있던 한국의 라면 봉지와 소주병이 박물관의 조명을 받는 순간 방문객들은 그것을 한국의 창의성과 국가 정체성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의 상징 등으로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산이 형성되기까지 수백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인데요. 그래서 에나스타인 연구원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문화를 소비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할 유산을 실시간으로 생산해내는 전 세계 유일의 국가다. 아니, 이거 진짜 아무리 우리가 한 일이지만 완전 반칙 아닙니까? 남들은 조상님들이 남겨준 유물들을 열심히 닦고 광내서 힘들게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입었던 옷을 박물관에 갖다 놓고 자, 이게 미래의 보물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또 전 세계는 그걸 보면서 맞아 이건 보물이야 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시간의 장벽마저 뛰어넘는 한국인의 창의력,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룩한 뉴트로와 실시간 문화유산의 기저에는 세계인들이 경악할 만한 대한민국만의 절대 신공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풍경 안에 녹여버리는 공존의 미학입니다. 브라질의 유령 매체인 코헤이유 브라질리엔시는 서울을 향해 이런 헌사를 보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결합을 꿈꾸는 자라면 무조건 600년 된 궁전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 위대한 수도 서울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서 매체는 서울의 길거리에서 목격한 소름 돋는 대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복식을 갖춘 수문장들이 엄숙하게 교대식을 치르는 장소에서 불과 몇 미터만 걸어가면 가상현실과 AI가 지배하는 최첨단 카페가 나타난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고요한 불교 사원 너머로는 번쩍이는 유리벽에 고층 빌딩이 솟아있고 골목마다 쿰쿰하고 구수한 발효김치의 향기와 갓 볶아낸 커피의 세련된 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완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도시다.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은 K-팝과 K-드라마의 심장부인 동시에 수천 년의 역사유산과 자연을 현대인의 삶 속으로 영리하게 끌어들였다. 아침에는 김치찌개의 진정성을 느끼고 밤에는 소주 한 잔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즐길 수 있는 이 독보적인 공존의 감각은 미래 도시의 원형이다. 서울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도시가 아니라 패션, 기술, 문화를 세계에 먼저 제시하는 미래 도시 그 자체이며 이것이 바로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다.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는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 하고 미래를 보려면 연구단지에 가야 하죠. 그런데 이 브라질 매체의 기자가 보기에 서울은 그냥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600년 전과 100년 후를 넘나들 수 있는 희한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인들이 서울에 오면 시차 적응이 아니라 시대 적응부터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유산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장 강력한 자부심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문화 강국이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파편을 가장 힙한 뉴트로로 재탄생시키고 오늘 우리가 즐기는 대중문화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 박물관에 박제시키는 시간의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보며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라고 경탄하는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의 풍경 안에서 완벽하게 공존하는 나라, 그런 곳은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심코 입은 옷, 우리가 오늘 흥얼거린 노래, 그리고 우리가 오늘 거닐었던 저 낡은 골목의 풍경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관람하는 위대한 인류의 유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를 넘어 역사를 제조하는 창조의 민족으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얼마나 기발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과거와 미래를 결합해 세계를 놀라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순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전시관에 기록될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곧 인류의 미래가 되는 나라, 이 웅장한 시간의 파도 위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저희 바이스톰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